4시 11분 평안북도. 밤하늘은 폭풍으로 찢겨 있었고 눈발은 총탄처럼 얼굴을 때렸다. 얼어붙은 평원을 가르는 군용 지프 한 대가 불빛도 없이 돌진했다. 엔진은 곧 터질 듯 울부짖고 타이어는 얼음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리준석 소장은 피 묻은 손으로 핸들을 틀어쥐고 있었다. 왼팔은 총알이 스쳐 깊게 갈라졌고 피가 핸들에 얼어붙고 있었다. 옆자리에서는 강민호 대위가 흔들리는 무전기를 가슴에 안고 숨을 고르지도 못했다. 갑자기 상공에서 헬기가 낮게 내려왔다. 탐조등이 설원을 찢었다. 강은 몸을 움찔하며 소리쳤다. 장군님 감마구역 활성화. 포착되면 죽입니다. 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활주로까지 3km. 거기까지 가면 살고 못 가면 여기서 사라진다. 순간 탐조등이 정면을 가르며 번쩍이고 리는 즉시 핸들을 꺾었다. 지프가 얼음 위에서 옆으로 튕겨나갔다. 회전하며 바위 더미를 스치고 차체 아래에서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터졌다. 강은 창문에 부딪히며 외쳤다. 장군님, 차체 뒤쪽에 박살났습니다. 총성이 뒤에서 연달아 터졌다. 폭풍 속에 섞인 사격음은 둔탁했지만 탄환은 정확히 지프 뒷판을 파고들었다. 금속 조각이 강의 다리 위로 튀어올랐다. 실탄입니다. 강이 비명을 찢었다. 리는 대답 대신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누른다. 차체가 흔들리며 앞으로 튀었다. 3시간 전 지휘 벙커의 붉은 비상등 아래 리는 검은 작전 카세트를 쥐고 있었다. 최근 대령이 문을 닫으며 나타난다. 읽어봤겠지. 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간인 287명. 불필요한 파동은. 리는 그 말을 끊었다. 당신은 그걸 조절이라고 부르나? 최는 차갑게 속삭였다. 상부가 택한 균형이다. 명령은 묻는 것이 아니다. 거부하면 지워진다. 오늘 해 뜨기 전에 리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현재 지프는 눈보라를 찢으며 숲 가장자리를 향해 날아갔다. 헬기는 그 위를 따라붙고 탐조등은 사냥개처럼 그들을 물었다. 강이 소리쳤다. 장군님, 추격 헬기 직진으로 붙었습니다. 30초면 사거리 아닙니다. 리의 대답은 짧고 굳건했다. 붙잡히지 않는다. 고정해. 폭풍 사이로 부서진 활주로에 윤곽이 드러난다. 12번 활주로. 그리고 그 끝에 어둠 속에서 은은히 엔진열을 품은 M-2 수송기 한 대. 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장군님 30초 안에 도착 못하면 도착한다. 리의 눈빛은 폭풍보다 더 날카로웠다. 반드시. 지프는 마지막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며 헬기의 탐조등 정면으로 돌진했다. 순간 모든 것이 새하얀 빛에 잠겼다. 그리고 어둠. 지프는 얼어붙은 강둔덕을 미끄러지듯 가르며 달렸다. 바퀴가 딱딱하게 얼어붙은 눈 위를 때릴 때마다 차체가 통째로 흔들렸고 리준석은 상처난 왼팔을 꾹 눌러가며 핸들을 잡았다. 뒤쪽 하늘에서는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넓은 곡선을 그리며 내려와 두 사람의 흔적을 하얗게 도려냈다. 잠시 후 빛이 바로 옆을 스쳤다. 차창 안으로 밝은 기운이 스며들며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멎었다. 강민호는 몸을 웅크린 채 외쳤다. 장군님, 추적각도 좁힙니다. 조금만 더 오면 포착됩니다. 리준석은 눈앞만 바라본 채 낮게 말했다. 잡히지 않는다. 90초만 버티면 된다. 지프가 낮은 눈둔덕을 넘어가며 크게 튀어올랐다. 충격에 강민호는 운전석 문에 부딪혀 신음했다. 장군님 왼쪽 서스펜션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충격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괜찮다. 리준석은 짧게 답했다. 정확히 1분만 버티면 활주로 12가 눈앞에 있을 거다. 차 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눈처럼 날카로웠다. 라디오는 오래전에 부서져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둘은 오직 소음과 바람, 그리고 뒤에서 몰려오는 헬기 소리만을 들었다.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만약 여기서 끝나면 그 테이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리준석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굳건했다. 그래서 끝내지 않는 거다. 뒤쪽에서 헬기가 급파강했다. 로터 소리가 얼어붙은 들판을 통째로 뒤집는 듯 울렸다. 서치라이트가 다시 켜졌고 이번엔 지프 바로 뒤에 꽂혔다. 강민호가 비명을 질렀다. 직접 노립니다. 장군님, 곧 발포할 겁니다. 잡아라. 리준석은 핸들을 더 깊게 꺾었다. 지프는 빙판 구간에 접어들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좌우로 흔들렸고 스노우뱅크에 닿기 직전에서 다시 궤도를 찾았다. 강민호는 눈앞의 들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입니다. 관제탑입니다. 활주로 12쪽 구조물. 눈안개 너머 오래된 관제탑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겨울에 잠긴 콘크리트 건물, 그 옆으로는 눈 덮인 활주로, 버려진 채 잊힌 시설. 리준석이 속삭였다. 온 거다. 서치라이트가 다시 아래로 날아들었다. 이번엔 지프 바로 위였다. 리준석이 외쳤다. 잡아. 충격 온다. 눈더미가 터지듯 날아올랐다. 헬기 탄환이 바로 옆 땅을 파헤친 것이다. 지프는 옆으로 기울어졌고 두 사람의 몸이 좌측으로 세게 튕겼다. 강민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경고 사격 아닙니다. 이건 경멸 명령입니다. 그래. 리준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알기 때문이지. 그는 안쪽 코트에 꽁꽁 묶어둔 금속 카세트를 더 깊이 눌렀다. 287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 그 전체를 사라지게 하라는 명령. 그걸 멈추기 위해 그는 도망쳤다. 바로 그 순간 눈보라 사이에 검은 윤곽이 나타났다. 날개가 넓고 낮은 군용 수송기 특유의 둔한 실루엣. M-2 2458번기. 엔진이 약하게나마 도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호의 목이 저절로 떨렸다. 켜져 있습니다. 진짜로 엔진이. 리준석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핸들을 마지막으로 꺾었다. 저기로 간다. 지프는 활주로 입구를 향해 달렸다. 설근에 묻힌 콘크리트 조각들이 타이어 밑에서 튀어올랐다. 뒤에서는 병사들이 눈밭을 헤치며 쫓아왔다. 강민호가 소리쳤다. 병력 배치됐습니다. 8명 무장했습니다. 멈추지 말아라. 리준석은 말 그대로 깨물듯 말했다. 차가 서면 우리도 끝이다. 지프는 반파된 철문을 들이받으며 활주로에 진입했다.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병사들은 뒤늦게 몸을 낮췄다. M-2는 그들을 기다리듯 기체를 떨고 있었다. 구형 엔진 특유의 진동이 눈과 공기를 흔들었다. 강민호가 문을 열며 절규했다. 장군님, 뛰십시오. 그들은 동시에 지프에서 뛰어내렸다. 얼음 위에 발이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헬기가 각도를 맞추며 내려오고 있었다. 리준석이 외쳤다. 조종은 내가 맡아라. 강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다리를 잡았다. 예, 장군님, 어서 올라오십시오. 총성이 울렸다. 탄환이 기체 뒤편을 스쳤다. 두 사람은 거의 떨어지듯 기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잡자마자 리준석이 마지막으로 활주로를 보았다. 벽처럼 내려앉은 눈보라, 그 안에서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병사들. 그 사이로 M-2의 엔진음이 더 깊게 울렸다. 강민호가 외쳤다.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리준석은 문을 닫았다. M-2는 서서히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엔진음이 점점 상승하고 바퀴는 눈을 밀어내며 리듬을 잡았다. 고독한 비행기 한 대. 그리고 단 2명이 매달린 목숨 하나. 그들은 새벽 전 가장 어두운 눈보라 속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M-2는 눈 덮인 활주로를 가르며 점점 속도를 높였다. 기체 안은 오래된 엔진의 떨림으로 가득했고 차가운 철 냄새가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폐속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호는 조종관 위에 손을 올린 채 말했다.
장군님 속도가 제대로 안 붙습니다. 눈이 너무 두껍습니다. 이대로면 떠오르지 못합니다. 리준석은 피 묻은 왼팔을 움켜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새벽의 긴장이 기체 안에 넘실거렸다. 포기하지 마라. 우린 반드시 이륙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흔들림이 깃들어 있었다. 평소의 철 같은 말투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다. 강민호는 그것을 듣고 결국 입을 열었다. 장군님 한 번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선택을 하신 겁니까? 왜 모든 걸 버리고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온 겁니까? 리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바람이 기체를 세게 흔들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한순간 멈춘 것처럼 둘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해안 포대의 지휘실은 붉은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정적이 짙게 깔린 그 방에서 리준석은 누군가가 읽는 냉혹한 문구를 들었다. 민간인 총 287명. 주변 변수를 제거하고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 문구는 재배치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철이라는 의미를 숨기고 있었다. 리준석은 지휘실 문을 밀어 열었다. 안쪽 근무실 책상 위에 검은 금속 카세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의 멘토이자 군 생활의 절반을 함께한 최근 대자가 있었다. 대자님 방금 들은 게 사실입니까? 최근은 카세트를 손끝으로 2번 두드렸다. 직접 보게. 리준석은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이름들이 적힌 서류가 있었다. 나이, 주소, 가족 구성. 그는 페이지를 넘기다 손가락이 멈췄다. 설혜진, 14살. 부모 없이 포대 보일러실 일을 도우며 살아가던 아이. 한 달 전 리준석이 포대를 점검하러 갔을 때 눈을 뒤집어 쓴 채 장갑차 바퀴에 낀 얼음을 꺼내주던 소년. 그때 그 아이는 군인 아저씨, 손 시리지 않습니까? 하고 웃으며 자신의 장갑을 벗어 내밀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제거 대상 명단 끝줄에 있었다. 리준석은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다. 농부의 이름도 보였다. 위문 행사를 할 때 국수를 끓여주던 할머니도 있었다. 그가 직접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건네던 사람들. 그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말했다. 대자님,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최근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건 국가의 판단이고 우리는 군인이다. 감정이 개입되면 체계가 흔들린다. 리준석은 손을 꽉 쥐었다. 저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최근은 조용히 가까이 다가왔다. 준석아,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너다. 못합니다. 그럼 너는 체계의 적이 된다. 최근은 속삭이듯 말했다. 명령을 내일 새벽 전에 수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까지 사라진다. 그가 방을 나가자 리준석은 카세트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287명의 삶이, 그리고 그 아이가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벗어던지기로 결정했다. 강민호는 조종석 앞 조명 아래에서 리준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처음으로 장군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슬픔을 담고 있었다. 강민호는 조종관을 움켜잡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 명령 세상에 알릴 때까지. 리준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야, 기억해라. 우리가 살아남는 건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키기 위해서다. 바람이 기체 옆면을 세게 쳤다. 강민호는 이를 악물며 속도를 확인했다. 속도 62, 65 아직 기준에 못 미칩니다. 리준석이 말했다. 기준 따위 없다. 우린 지금 떠오르지 못하면 영원히 떨어진다. 강민호는 조종관을 깊게 당겼다. 기체가 흔들리며 고도를 조금씩 올렸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고 설원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M-2는 마지막 흔들림과 함께 눈보라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올랐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되돌아갈 수 없는 곳을, 이제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 N-2는 눈보라 사이에서 고도를 조금씩 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흔들림은 여전히 심했고 오래된 기체는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처럼 느껴졌다. 강민호는 조종간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땀은 공포가 아닌 각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장군님 고도 260m입니다.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레이더에 완전히 잡힙니다. 리준석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올리지 마라. 우린 지금 땅과 하늘 사이의 틈으로 지나가는 거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러나 동쪽 먼 하늘에서 아주 얇은 회색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새벽이 오는 중이었다. 강민호가 물었다. 장군님 혹시 새벽 전에 DMZ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상황이 달라진다. 리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해가 뜨면 헬기는 추적을 멈출 것이다. 하지만 지상부대는 멈추지 않겠지. 강민호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우리가 내려앉을 곳은 남쪽뿐입니다. 그래. 리준석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다. 남쪽 아니면 그 어떤 곳도 아니다. 기체는 커다란 눈구름 아래로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산맥의 윤곽이 가까워지고 어두운 골짜기가 천천히 펼쳐졌다. 리준석은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속도는 67노트 유지 중입니다. 강민호는 계기판을 보며 덧붙였다. 엔진 회전수는 안정적입니다. 아직은 버텨줍니다. 리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쪽에서 낮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울리는 소리. 강민호가 긴장하며 외쳤다. 뒤쪽 서스펜션 프레임에서 소리납니다.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준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착륙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뒤는 운명의 몫이다. 기체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지상에서 밀려오는 소음 때문이었다. 강민호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들립니다. 뒤쪽에서 차량 엔진음 2대 이상입니다. 리준석은 고개를 돌렸다. 눈 아래로 작게나마 움직이는 불빛들이 보였다. 좁은 골짜기를 따라 달리는 군용 트럭들. 우리의 흔적을 따라오는군. 리준석이 말했다. 생각보다 빠르다. 강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그들이 총을 쏠 수 있는 각도는 아닙니다. 우린 이미 너무 높습니다. 문제는 리준석이 말을 이었다. 헬기다. 두 사람은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다. 헬기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등불처럼 깜빡이는 점으로만 보일 뿐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기체의 흔들림과 열신으로 추적당할 수 있었다. 강민호는 말했다. 장군님 DMZ 라인까지는 약 4분입니다. 4분. 리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4분만 버티면 모든 게 달라진다. N-2는 골짜기 깊숙이 스며들 듯 날아갔다. 어둠 위로 회색빛이 더 번지고 산맥 사이로 찬바람이 기체의 양옆을 때렸다. 그 순간 기체 내부에 약한 진동이 들어왔다. 눈으로 뒤덮인 낮은 산능선 하나를 지났을 때였다. 강민호가 경고하듯 말했다. 바람 바뀝니다. 좌측에서 강하게 불어옵니다. 조종 잡아라. 강민호는 온 힘을 다해 조종간을 눌렀다. 기체는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절대 손을 놓지 않았다. 리준석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예. 두려운가? 강민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리준석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미소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었다. 오직 인정. 그리고 신뢰. 잘한다. 기체는 다시 방향을 찾았다. 바람이 바뀌었지만 두 사람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새벽 전 회색빛 모니터에 한 점의 미확인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고도 250, 270 속도 70이야. 레이더 담당 병사가 말했다. 이건 민간 항적도 군 항적도 아닙니다. 부대 책임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DMZ 북쪽에서 들어온 건가?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속도로 봐서는 구형 항공기로 보입니다. M-2로 추정됩니다. 책임자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다. 수색 구조팀 호출해. 접근 준비시켜라. 강민호가 외쳤다. 장군님, DMZ 라인 1분 남았습니다. 리준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손이 코트 안에 카세트를 3개 움켜쥐었다. 287명의 이름. 그들의 마지막 희망. 그를 도망자가 아닌 증언자로 만들기 위한 약속.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기체는 마지막 산능선을 넘었다. 눈보라가 조금씩 옅어지고 하늘은 더 밝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계기판에 표시된 좌표가 DMZ를 넘어섰음을 알려주었다. 강민호는 거의 울듯 말했다. 장군님 넘었습니다. 드디어 남쪽입니다. 리준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조금씩 흩날리고 아주 멀리서 남쪽의 희미한 불빛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산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는군.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다. 착륙해야 했다. 무사히. 그리고 살아서. DMZ를 넘어서자 M-2 내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탈출의 절반은 성공했다. 그러나 남은 절반 착륙이야말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불확실함이었다. 기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엔진은 낮은 신음처럼 떨렸고 고도는 미묘하게 들쭉날쭉했다. 강민호가 조종관을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며 말했다. 장군님, DMZ 넘어왔지만 고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기체가 눈과 바람을 너무 많이 탑니다. 리준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남은 건 착륙뿐이다. 강민호는 계기판을 보고 숨을 삼켰다. 문제는 착륙할 활주로가 어디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무전도 없고 장군님, 이 전파 차단 장비 보십시오. 북측 신호 차단용이라 송신도 제대로 안 됩니다. 리준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릴 찾을 것이다. 강민호는 그 말을 믿고 싶은 듯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그러길 바랍니다. 모니터 앞에서 병사들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미확인 항적 남하 중. 고도 불안정. 속도 70 이하. 이륙 준비 완료. 구조팀 대기. 기지 내부의 바람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급하게 들어섰다. 남측 공군 수색 구조팀에서 가장 빠른 대응 능력을 가진 장교. 머리는 서둘러 묶은 흔적이었고 겨울 방한복 위로 묻은 얼음 조각들이 긴급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앞에 서며 물었다. 현재 거리 약 12km입니다. 중위님. M-2 기종으로 보입니다. 서하나의 눈빛이 굳어졌다. M-2 북측에서 그 기종이 뜨기는 했습니까? DMZ 북쪽 레이더에서 미약하게 잡혔습니다. 이탈 고도였고 추정 경로는 조종사가 도망치듯 남하한 패턴입니다. 서하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탈주 비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예. 서하나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착륙 가능 지점은 응급 구조용 임시 활주로가 있습니다. 야산 남쪽 골짜기 끝에 있는 S-7 스트릿. 눈은 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방치됐습니다. 잠시 정적. 서하나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쪽이 유일하다. 그녀는 즉시 외쳤다. 구조팀 전원 이동. 10분 안에 S-7 활주로에 사전 배치한다. 대원들이 뛰어나갔다. 차량 엔진이 동시에 켜지며 새벽 공기가 흔들렸다. 서하나는 장비를 들고 마지막으로 기지 밖을 뛰어나갔다. 강민호는 눈앞에 펼쳐진 회색 산줄기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장군님, 고도 210m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더 가면 골짜기 난기류 맞습니다.
리준석은 상황을 받아들이듯 말했다. 그럼 내려앉아야 한다. 강민호가 놀랐다. 지금요? 어디예요? 남쪽은 산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내려앉으면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 강민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렇다면 기도해야겠네요. 기체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양옆에 산등성이가 가까워지는 느낌. 그때 기체 오른쪽 먼 끝에서 희미한 깜빡임이 보였다. 하얀 불빛, 규칙적인 전멸, 사람이 만든 신호였다. 강민호가 숨을 들이쉬었다. 장군님 신호입니다. 저쪽 산 아래에서 불빛이 있습니다. 리준석은 즉시 외쳤다. 방향 틀어라. 저게 우리가 내려앉을 곳이다. 강민호는 조종간을 왼쪽으로 젖혔다. M-2는 천천히 방향을 바꿨다. 눈보라 사이로 S-7 임시 활주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설은 되지 않았지만 눈이 바람에 쓸려 비교적 고른 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활주로 끝에서 서하나가 신호봉을 든 채 뛰어가며 소리치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이쪽? 속도 줄이세요. 강민호는 숨을 내쉬었다. 장군님 남측 구조팀입니다. 우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준석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수십 년의 무게가 갑자기 어깨에서 풀리는 듯한 느낌. 우리는 온 거다. 서하나는 카세트를 품에 안고 차량 문을 열었다. 차량 안에서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흘러나왔다. 리준석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그 공기를 들이마셨다. 몇 시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다. 두 분 모두 안으로 들어오세요. 체온이 너무 낮습니다. 강민호는 그대로 털썩 앉을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차에 올랐다. 리준석도 따라 올라가며 조용히 말했다. 살아있군요. 서하나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확인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은 붉었고 손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표정엔 단지 두려움만이 아닌 어떤 결정적인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차량이 출발하자 눈발이 뒤로 흐르며 차창을 스쳤다. 기지로 돌아가는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몇 분 후 서하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안전지대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 기지는 바로 근처지만 정식 조사는 이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강민호가 작게 물었다. 우릴 체포하는 겁니까? 서하나는 바로 답했다. 살리려는 겁니다. 그 말에 강민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리준석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있었기에 나도 살아남았다. 차 안의 히터 바람이 고요하게 흘렀다. 그 따뜻함이 두 사람의 얼어붙은 뼈를 조금씩 녹였다. 기지는 산 아래에 있었다. 어둠 속에 묻힌 작은 시설이었지만 남측 구조팀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 차량이 멈추자 의무병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부축했다. 체온 33도대입니다. 저체온 경계 수준.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리준석은 의무실로 들어가면서 서하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카세트 잘 다뤄주십시오. 서하나는 대답했다. 이건 지금 제 생명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의무실 침대 위에 누운 강민호는 손등에 따뜻한 감촉이 닿자 숨을 내쉬며 말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가 그의 손에 핫팩을 쥐어주며 말했다. 당분간은 그 느낌만 믿으세요. 나머진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리준석도 옆 침대에 누웠다. 치료 중에도 그는 벽을 바라보며 마치 아직 북쪽에 있는 것처럼 긴장한 표정이었다. 서하나가 다가왔다. 장군님, 여긴 안전합니다. 누구도 당신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리준석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이 말 오랜만에 듣는군요. 이젠 자주 들으실 겁니다. 서하나는 카세트를 든 손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했다면 단순한 군 내부 규정이나 보고가 아니겠죠. 리준석은 숨을 내쉬었다. 저 안에는
사라질 뻔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목숨보다 가벼운 취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강민호가 누운 채 말했다. 장군님은 그 명단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군을 떠난 겁니다. 리준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설명보다 정확했다. 목숨을 걸어 탈출한 이유,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서하나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말했다. 조사팀이 곧 도착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북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가 불안한 듯 물었다. 우릴 다시 북쪽으로 보내진 않겠죠? 서하나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럴 일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보호 대상입니다. 강민호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마치 조심스레 숨을 들이쉬듯 말했다. 살았네요. 리준석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둘 다다. 의무병들이 조용히 움직여 두 사람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주었다. 서하나는 잠시 밖으로 나가기 전 카세트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기겠습니다. 이 안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든 그건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리준석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들 다시는 사라지지 않도록. 서하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 의무실 안은 조용해졌다. 창밖에선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강민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장군님, 우리 진짜로 건너왔군요. 리준석은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둘 사이에 긴 여정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기지의 복도는 조용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지 않은 시간, 벽등만이 누렇게 켜져 있었다. 이 시간대의 군시설은 유령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긴장감을 더 만들어냈다. 서하나는 카세트를 든 채 보안실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을 지키는 병사가 그녀에게 경례했다. 중위님, 분석반 대령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빛이 강하게 들이쳤다. 안에는 분석반 장비들이 가득했고 서너 명의 장교들이 모니터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대령이 말했다. 카세트가 이겁니까? 예.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서하나는 대령 앞에 카세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대령은 장갑을 끼고 카세트를 집어들었다. 무게를 재듯 들어보더니 말했다. 꽤 오래된 모델이군요. 내부 암호 체계가 북한 특수부대 지휘 계통에서 사용하는 포맷입니다. 해독에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으면 몇 시간, 길면 하루입니다. 서하나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군 비밀 분석 절차입니다. 중위님은 목격자로서 동석 가능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계음이 조용히 울렸다. 카세트 내부 데이터가 컴퓨터로 옮겨지고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의미 모를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대령이 말했다. 해독이 시작됐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하나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 의무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의무실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누워 있었다. 강민호는 이불을 턱까지 올리고 자고 있었고 숨소리가 일정했다. 얼마 만에 가져보는 제대로 된 휴식인지 모른다. 리준석은 깨어 있었다. 기지 위에 걸리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눈이었다. 서하나가 다가오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카세트는 해독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곧 내용이 나올 겁니다. 리준석이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표정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손등의 힘이 사소하게 떨렸다. 저 안에 있는 게 그냥 군 명령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많은 사람을 뒤흔들 겁니다. 서하나는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걸 묶어둔다고 해서 흔들림이 사라지진 않죠. 리준석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마치 무거운 숨을 내려놓듯 말했다. 나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건 죄가 아닙니다. 서하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 말하려고 오셨죠. 그게 모든 겁니다. 그 말에 리준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급하게 떠나느라 미처 하지 못한 말이 많습니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리준석이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씁쓸함과 후회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그때 강민호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장군님 중위님 지금 몇 시입니까? 곧 해 뜹니다. 서하나가 말했다. 지금은 쉬셔도 됩니다. 강민호는 천장만 바라본 채 한참을 침묵하다. 갑자기 작게 중얼거렸다. 저희를 믿어주는군요. 서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믿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들어온 이상 당신들은 우리 책임입니다. 강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주는 안도감이 온몸을 천천히 감싸는 것 같았다. 의무실 문이 열렸다. 분석반 대령이 급하게 들어왔다. 중위님, 내용 일부가 해독됐습니다. 서하나와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하나가 물었다. 대령은 숨을 정리하고 말했다. 민간인 강제 제거 계획입니다. 부대 단위가 아니라 상부의 직접 명령으로 확인됩니다. 리준석의 얼굴에 서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대령은 말을 이어갔다. 명단의 대부분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군사 배치와 관련된 위험 요소라며 강제 정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하나는 숨을 삼켰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계획을 승인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리준석의 손이 의식적으로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다. 숨이 낮게 떨렸다. 대좌의 이름도 있습니까?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됐습니다. 강민호가 속삭이듯 말했다. 장군님, 리준석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 조용한 움직임 속에는 수십 년 쌓인 충성, 죄책감, 후회, 믿음의 붕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하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군님, 이제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셔야 합니다. 리준석은 긴 호흡 끝에 눈을 천천히 떴다. 그래야겠군요. 대령이 말했다. 우리는 이 자료를 국방부와 합동으로 검증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언이 필요합니다. 리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서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의무실 창밖에서 겨울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기지하는 차갑고도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 어떤 변화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리준석은 조사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짧은 휴식을 끝내고 이제 정식 진술을 해야 했다. 그는 손을 가만히 모으고 눈을 감았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고 조사관들이 자리했다. 서하나도 안쪽에 앉았다. 그녀는 목격자이자 보호 담당자로서 리준석의 진술을 끝까지 지켜볼 의무가 있었다.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다. 리준석 장군님, 지금부터는 공식 조서 기록입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아시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리준석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천천히 긴장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3주 전 제가 지휘하던 구역의 민간인 287명이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카세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조사관이 기록을 이어갔다. 리준석은 시선을 흔들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명단 속에는 제가 직접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공백에 수십 년 동안 쌓인 후회와 고통이 스며 있었다. 저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다. 그 결정은 혼자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강민호 대위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를 말리기도 했지만 결국 저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서하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강민호가 누워있는 의무실 쪽을 떠올렸다. 그는 아직 회복 중이었다. 조사관이 다시 물었다. 그 후 도주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리준석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도망친 게 아닙니다. 증언하러 온 겁니다. 증명하러 온 겁니다. 조사관의 손가락이 기록을 멈추었다. 리준석의 말투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제게 남은 군인의 명예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명예는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흐트러졌다. 서하나는 그걸 느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고백이 아닌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명단을 들고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으니까.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의 말은 이미 충분히 무게가 있었고 그의 선택은 단순한 탈주가 아니었다. 진술이 끝났을 때 조사관은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조치 아래 신속히 분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님과 대위님 두 분 모두 정식 보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리준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조서가 끝난 뒤 서하나는 그를 데리고 조사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반짝이는 햇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리준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새가 날아올랐다. 아무도 쫓지 않고 아무도 막으려 하지 않는 조용한 날갯짓이었다.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후회는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후회보다 살아있다는 것이 더 크고. 그 말에 서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잘 오신 겁니다. 조용한 순간이 지나고 서하나는 말했다. 강 대위님이 깨어있다고 연락 왔습니다.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야지요. 둘은 천천히 의무실로 내려갔다. 의무실 문을 열자 강민호가 여전히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표정은 한층 밝아져 있었다. 장군님 끝났습니까? 끝난 건 아니다. 리준석이 말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은 넘었다. 강민호는 창밖의 밝은 하늘을 바라봤다. 저희 진짜 살아남았네요. 그래. 리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가 살아가는 일이다. 서하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두 분 다 치료가 끝나면 보호와 정착 단계가 진행됩니다. 어디서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천천히 정하실 수 있어요. 강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고 싶은 일이라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준석은 아주 천천히 시선을 들어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부드럽고 하늘은 눈처럼 맑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가야겠지. 서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장군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명령하는 삶이 아니니까요. 그 말이 리준석의 가슴에 깊게 들어왔다. 그는 작게 웃었다. 눈가에 희미한 주름이 잡히며 초겨울 바람 같은 따뜻함이 번졌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강민호도 미소를 지었다. 장군님, 우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다. 두 사람 사이에 짧지만 깊은 그 어떤 것보다 인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눈보라로 시작된 도망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눈이 내리던 북쪽의 새벽과 다른 따뜻하고 조용한 남쪽의 아침. 그 빛 속에서 리준석은 자신이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말했다. 이제 보호가 아닌 보호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마침내 끝없는 도망의 끝에서 조용히 태어났다.